네, 영상을 마치고 박수로 강의를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이 금강경 해석의 마지막 날이 돼서 특별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더 반갑게 느껴지고 뜻깊은 날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강의는 듣기에 따라서 가장 쉬울 수가 있고, 질문을 하더라도 뭐 제가 나름대로 대답은 하겠지만은 질문에 대한 토론은 필요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이 굉장히 있다 하더라도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강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신비체험과 무아윤회인데, 신비체험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체험입니다. 따라서 그거는 우리 많은 경우에 미신이라고 생각하거나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볼 거냐, 과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 신비체험에 대한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과학적 입장에서 신비체험과 무아윤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신비체험을 예를 들 거냐면, 과학적으로 검증을 못한다 하더라도, 설사 착각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체험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구나 하는 사람이 한 말은 제가 여기서 발췌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게 인품이 뛰어나거나 하지 않더라도, 만약 내 누나나 내 형제간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문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제 기준에서 볼 때 이 사람 말이라면, 이거는 혹시 이 사람이 착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 사람은 진지하게 이런 체험을 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강의에서는 신비체험부터 들어볼 텐데, 그 전에 그래도 이건 과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보는 거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할 건가를 따지기 위해서 먼저 스몰린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상기시키겠습니다. 2016년 12월 달에 강의한 겁니다만은, 스몰린이라는 물리학자가 양자 중력의 세 가지 길이라는 책에서 한 말을 제가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물이 있는 것 같다. 이거 아마 한 5번쯤 들었겠죠,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하면 아마 7번째쯤 될지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5번 이상은 될 것 같은데, 돌멩이나 깡통처럼 그 성질만 나이라도 완전히 설명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과정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를테면 문화와 사람 같은 겁니다. 사람이나 문화 같은 존재는 여기 용어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중요한 것은 원문에서 영어로 따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람이나 문화 같은 존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과정들이다.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물을 이렇게 어떤 것과 과정으로 나누는 것은 착각이다. 적어도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이런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지 서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변하는 건 그것이 불변의 존재처럼 우리 눈앞에 어떤 존재로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주에는 물체와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빠른 과정과 느린 과정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빠른 과정은 우리가 얼른 이건 금방금방 무성하게 변하는 거라고 알 수 있는데, 천천히 변하는 유리병 한 100만 년 지나야 유리도 사실 물처럼 흐르는 거거든요. 뭐가 흐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냥 1000년, 2000년 동안에는 유리는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을 과학적으로 기술한다면,
그게 고전역학이 될 텐데 고전역학적인 세계관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딱 맞는 그 과학이 고전역학인데 우주가 물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환상은 고전역학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게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금강경의 제일 마지막에 제 유의법은 번개와 같고 꿈과 같고 하는 말이 나오죠. 바로 그 환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고 있고 그 사물은 고전역학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론과 양자론은 우리 우주가 과정들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양자중력의 세 가지 길이라는 책에서 제가 따서 일단 우리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신비체험과 그 무아윤회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사적이고 임시적인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인가가 어떤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환상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그래서 우주는 많은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사건은 과정의 가장 작은 부분 또는 변화의 가장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수 있다. 그다음에 사건들이 우주는 관계적인 우주다. 모든 성질은 사건들 사이의 관련성을 통해서 기술된다. 이 말은 불경에 나오는 말이죠. 바로 유업보이 무작자. 그러니까 업보는 있지만 업은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런 말이 경전의 잡아함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예. 자, 요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스몰린이 한 말과 삶의 의미를 본다면 색, 수, 상, 행식이 다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따라서 실체가 없는 어떤 것을 가리켜서 수상행식으로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나눠서 수상행식이라고 불러줄 뿐이고 물론 생명이라는 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이란 인과로 맺어진 사건의 흐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건의 흐름에는 동일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동일성이 없고 연속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적으로 연결되면서 꾸준히 이어지니까 연속성은 있고 동일성은 없다. 이게 불교의 세계관인데 이거는 불교의 세계관이 아니라 이것은 불교의 세계관이 맞는데 근데 여기에서 쓴 것은 불교의 세계관이 아니라 스몰린이라는 물리학자가 한 말을 한번 바꿔 써본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바로 과정이니까 삶도 마찬가지죠. 삶은 온이 결합되어 있는 사건의 흐름인데 거기에서 동일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삶에는 분명히 연속성이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동일성이 없으니까 무하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니까 그걸 우리가 윤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검토될 수 있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제 신비체험을 볼 텐데 그 전에 키엘케고르라는 덴마크 물리학자, 자꾸 저는 물리학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사람이 속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인 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두 가지 속는 방식이었으니까 무아유인에 대해서는 어느 쪽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사이비 과학을 너무 과학처럼 설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김성구도 그 소위 사이비 과학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불교와 같은 과학 너머의 얘기를 과학으로 해설하려고 드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시청자가 아마 5억 내지 6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TV 프로그램 코스모스의 해설가로 알려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생전에 사이비과학과 미신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1991년에 다라이람을 만나서 환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자니까 거침없이 공격적인 말을 하죠. 당신 신앙의 핵심적인 믿음을 과학이 잘못이라고 밝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달라이라면 굉장히 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티베트 불교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환생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했더니 달라이라마가 그것이라 해도 그렇죠. 그렇지만 환생이 틀렸다고 입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있는데 이 책 말고 그 칼 세이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비과학으로부터 사람들한테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끌어주기 위해서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데몬 헌티드 월드인데 우리나라 번역하기를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 그러니까 악령이 뭐냐면 사이비과학이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정확하게 제가 페이지 기억은 안 나는데 대개 아마 345페이지쯤 될 겁니다. 나는 비록 미세한 염력이나 환생을 믿지는 않지만 자기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미세한 염력이나 환생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실험적인 지지 정황이 있으면 유의한다. 그러니까 환생을 뒷받침하는 실험적인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뒤집을 만한 점은 발견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생을 적어도 칼 세이건의 과학적인 능력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자기는 인정하겠다. 그래도 나는 안 믿겠다 이 말이죠. 이 칼 세이건 과학적인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그다음에 불교 수행자들을 비롯해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지만 불교에는 이런 체험을 하찮게 여기죠. 이를테면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스님이 그 수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 중국의 가나성 같은 데서는 스승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문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스님이 열흘 이상 되더라도 안 와요. 한 달 지나도 안 오고 그래서 안 오나 보다 했더니 어느 날 그 열흘쯤 지난 다음에 그 제자가 오길래 너 왜 요새 나 보러 안 오니 했더니 내가 스님 공부가 잘 돼서 그 스님 보러 올 필요가 없었다고. 왜냐면 내가 좌선을 잘 했더니 하늘에서 천녀가 내려와서 나한테 영단을 주는데 그걸 먹었더니 입안도 환하고 좋아서 몸도 건강하고 좋아서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내가 너 공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너 정말 마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불교는 일체 이런 신비한 것은 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불교에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사전도 나왔죠. 불교 영엄 사전에서 이만큼 그런 건 있는데 그건 그래서 빼고 불교 밖에서 일어난 한번 신비 체험을 살펴볼 텐데 이 신비 체험을 뽑을 때 제가 아까 기준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의 인품은 놓고 볼 때 거짓말 할 수 없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착각일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과 그게 한 가지 기준이고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체험을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했을 때 예를 들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랑 가장 가까운 늘 어떤 얘기라는 친구라든지 내 형제간이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놀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근거를 댈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한번 여기 됐습니다. 하나는 파스칼 체험입니다. 저는 파스칼은 거짓말 했으리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파스칼이 진작에 글을 쓰거나 했다면 그 사람은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체험 했겠구나 하고 믿는데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사이에, 요즘 파스칼이 기록이니까 기록한 거죠. 불같은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경험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양피지와 종이에 기록해 두었는데 이 글은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면 이런 어떤 성령의 감화를 받는 체험을 했으리라는 것은 제가 믿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가 무슨 체험인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 이제 조카 얘기인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파스칼은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 신앙생활이 기반이 된 훗날 빵세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파스칼만 그런 게 아니고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을 보더라도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그 벽난로에 있는 불빛을 보다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아주 그 철학이 달라지는데, 이런 식의 어떤 체험은 그 파스칼이나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은 했는데, 그 파스칼 체험에서는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입니다. 파스칼이 감동을 받은 사건인데, 보통 인터넷을 보면 파스칼이 누이 동생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누이 동생이 아니고 조카인 마르게르트 베리에는 불치 안지에 걸려 고생하며 실명의 유익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던 성당이 있었는데 1656년 3월 24일이에요. 파스칼의 기록으로부터 얻은 건데,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그리스도 가시관의 일부인, 예를 들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시밀리관을 썼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물이 남아 있었어요, 성당에. 거기 가서 만지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소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거를 파스칼은 여러 군데에다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 신의 은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체험은 우리가 과학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과학은 재현이 가능하고 똑같이. 근데 지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구 안질 걸린 사람이 이 성당에 가서 똑같이 그 조각상을 만다든지 하면 병이 낫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체험이 있었을 때 이런 체험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두 가지 기준에서 저는 파스칼의 인격을 믿겠고,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보고,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런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는 경험은 아니지만 역시 비슷한 일이 제 주변에서 어떤 제가 믿을 만한 사람 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거 신문에 났던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1600이 아니고 2016년, 제가 조금 흥분했나 보죠. 이걸 1600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4월 14일 인터넷판에 보면, 존차의 여동생은 재미교포 예술가 테레세 차였는데 1982년 미국 뉴욕의 한 빌딩 지하실에서 목이 졸려 살해됐습니다. 범인은 그 건물의 관리인이었고 연쇄 성폭행 전과자였습니다. 테레사 차는 31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기 전까지 시인이자 소설가였고, 퍼포먼스와 비디오 아트에 걸쳐 활동해 한국인의 다층적 정체성을 표현한 전위 미술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 13년에도 있었는데요, 국내에서 회고전이 열리기도 했고, 2013년까지는 제가 여기 포스터 같은 거 하나 복사해 왔는데, 이거는 테레사 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건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냥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거기에 나온 거를 그대로 베껴 놓은 겁니다. 이런 게 위키피디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냐면은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2013년이네요. 그 테레사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딕테이는 테레사 차가 쓴 그 책이고, 거기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꽤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오빠가 자기 동생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쓰려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프기 때문에, 그래도 극적으로 쓰려면은, 감동을 다 표현하려면 소설로 쓰기 위해서 존 차가
안녕 테레세 차라고 테레사라는 이름으로 이 소설을 썼는데 여기 볼까요? 존 차는 안녕 테레사 차를 통해 동생의 원혼이 유족의 꿈에 나타난 범인을 잡도록 한 일을 밝히는데 어떻게 밝히냐면 뉴욕 경찰이 살해범을 잡았지만 미국 경찰은 100% 증거를 정말 확보하지 않으면 구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 불충분으로 범인이 풀리는 지경이 됐었는데 테레차의 어머니가 꿈에서 딸을 봤어요. 딸이 나타나가지고 여러 번 나타났다는 모양인데 이런 기둥을 가리키면서 여기 자꾸 보라고 해서 어머니가 봤더니 710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그 테레차의 가족이 그 기둥을 찾아봤더니 지하 2층에서 숫자 710이 적힌 기둥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팠더니 피살자, 그러니까 테레차죠. 장갑과 부츠 한 짝도 발견됐고 수사가 다시 진행됐고 3층까지 가는 공방 끝에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런 게 신문에 났다 그래서 제가 쓸 수는 없고요. 제 주변에서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세상에 이 복잡하게 해서 별의별 일 다 일어나잖아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곳에서 뮤지코 필리아라는 책을 보면은 어떤 정형외과 의사가 전화를 걸다가 번개가 쳐서 전화선을 타고 그 전기가 올라오는 감전돼서 쇼크 받았다가 깨어나 보니까 뭐가 됐다고 그랬죠? 이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이 작곡가가 됐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강도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땅에 떨어졌다가 그 머리를 부딪혀 깨어나 보니까 뭐가 됐다고 그랬죠? 프랙탈 구조에 대한 아주 그냥 수학자 이상의 전문가가 됐다고 그랬었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과학자들이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반트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인터넷 찾아가 보면 사반트 증후군 찾아보면 이런 얘기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안 믿거든요. 근데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반트 증후군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재현 안 될 거예요. 누가 여기서 한번 확 넘어져가 세멘트 부딪혀 보세요. 그 수학자가 되는지. 근데 우리 편견이죠. 그런 건 믿고 이런 건 안 믿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믿게 만들라는 건 아니고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무작정 할 수는 없고 제 주변에서 비슷한 얘기가 있었을 때 두 개를 비교해보고 적어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혜민 스님은 거짓말 할까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윤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혜민 스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윤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이안 스티븐슨 같은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스님은 거짓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서 썼으니까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혜민 스님이 그래서부터 따온 겁니다. 혜민 스님 어떤 스님이었냐면은 유명한 분이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을 써서 여기 보였는데 중국 당나라 말기에 나는 어느 지방 정부의 관료였었다. 혜민 스님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관료였대요. 성공을 향한 패기와 도전 정신이 강했던 나는 약간의 무리수를 두더라도 상사로부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잘 마치려 했고 그러다 보니 어쩌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정치 사건에 휘말려서 살기 위해 남쪽 지방으로 도망을 가야만 한 신세가 되었다. 그때는 이미 결혼해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남쪽으로 혼자 도망을 가면서 딸에게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다. 나는 결국 중국 남방 지역의 어느 절로 피신하게 되었고 나를 섬겨주신 그 절 주지 스님의 권유로 불가와 인연을 맺고 승려가 되었다. 이거는 적어도 스님한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자기의 과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스님이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 당나라 때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건 뭐
딴 문제지만 어쨌든 스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글을 잘 보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았던 때라 글을 좀 안다는 이유 때문인지 나의 은사 스님은 늦깎이 나를 많이 찾으셨고 그것으로 인해 나를 향한 사형제들의 시샘 또한 커서 은사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나는 그 절을 떠나야만 했다. 그 절에도 스님들 사이에 이런 알력과 갈등이 있나 보죠. 그래서 후에 숲이 가득한 중국 남부의 어느 강가 근처에다가 사마사라는 이름의 작은 절을 짓고, 이게 당나라 때 해민 스님이 지은 절 이름이라고 해민 스님이 이렇게 했던 얘기를 합니다. 50살이 되기 전에 병을 얻어 여생을 마치게 된다.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한 딸을 향한 미안한 마음과 뜻하지 않게 굴곡이만 했던 삶을 통해 느낀 무상이라는 불가의 진리를 가슴속으로 깊이 새기면서 다음 생을 기약해야 했다. 이것은 지금부터 한 1400년 전에 이 얘기를 스님이 쓴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요건 그 다음 얘기예요. 내가 앨리스를 알게 된 것은 전생에 내 친동생이지 않았을까 싶은 미국계 중국인 친구 때문이었다. 여기는 아마 확실치 않은가 보죠. 아까 거는 확실한 자기의 기억입니다. 나는 2003년 중국 북경에서 박사 연구차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내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에 랭귀지 파트너, 즉 나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내가 영어를 가르쳐주는 친구를 구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앨리스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대학교 3학년생 중국인 여학생이었다. 나보다 3살이나 어린 앨리스는 꿈 많고 성격도 발랄한 전형적인 중국 신세대 학생이었다. 한편으로 내가 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활을 동경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남동생을 많이 걱정하는 효녀이기도 했다. 이건 앨리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중국어 공부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하는데 내가 학교 수업에서 들은 내용 중 잘 모르는 표현들을 적어와 물어보면 앨리스가 꼼꼼하게 도와주었고, 내가 영어를 가르쳐줄 차례가 되면 앨리스와 어떤 주제에 관해 프리토킹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 내가 살던 북경의 아파트는 대학들이 많은 지역으로 앨리스의 학교 또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초저녁에 근처 배드민턴 연습장이나 카페, 가끔씩 중국 식당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다. 중국 대학생들이 호주머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나이기에 저녁 식사나 카페에서의 차값을 내가 지불하려고 하면 앨리스는 꼭 자기 몫은 자기가 낸다고 하는 탓에 만나는 장소를 되도록이면 저녁에도 불빛이 환한 대학교 배드민턴 연습장 같은 돈이 들지 않는 장소로 택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평범하죠. 그런데 나는 앨리스를 통해 그 당시 중국 대학생들의 꿈과 현실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어렵게 집에서 붙여주는 넉넉지 않은 적은 생활비야 8명이 같이 써야 하는 비좁은 대학 기숙사 생활 속에서도 앨리스는 졸업 후 외국계 회사에 취직하는 꿈을 꾸고 있었고, 가능하면 대학원 공부도 더 하고 싶은 소망도 가지고 있었다. 북경에 3년 가까이 살았으면서도 북경의 관광명소를 나보다 더 가보지 못해 나와 가끔 판자유엔 마켓이나 북경 서쪽 근교에 있는 절들을 구경 다니게 됐다. 나의 영향 때문인지 앨리스도 불교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가끔씩 나를 만나 본인의 중국 남자친구와의 문제점을 토로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랭귀지 파트너로서 만난 것도 앨리스가 졸업을 앞두고 입사 준비를 하면서 점차 그 숫자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다 보수가 상당히 좋은 어느 북유럽 회사의 영어 통역 임시직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내가 자신에게 영어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덕이라고 하면서 처도를 받고 비싼 음식을 대접받았다. 그 후 나는 2해 동안 북경 유학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박사 논문을 완성하면서 앨리스와는 가끔씩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앨리스를 다시 만납니다. 내가 앨리스를 다시 만난 것은 북경 올림픽이었던 2008년 초여름이었다. 학회 참석자 잠시 북경에 들러 만난 앨리스는 상당히 많이 변해 있었다. 그동안 앨리스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졌으며 남동생이 중국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훈련 중에 다쳐서 다시 시골 고향으로 돌아와 있다는 것이다. 임시직으로 다녔던 유럽 회사에서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꿈 많고 생기 넘치는 앨리스의 발랄함이 질고구의 세월로 인해 많이 수그러든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내 앞에서 애써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20대 초반에 갑자기 집안의 가장이 되어버린 그녀에게 지난 3년간은 참으로 힘겨운 나날이었을 것이다.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앨리스가 말했다. 내가 생전에 행운을 가져다 준 것처럼 요번에 나를 다시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그 순간 불현듯 내 전생의 딸의 모습이 떠올랐다. 죽기 전에 몇 번의 서신 교환을 통해 가끔씩 전해들은 소식으로, 이게 언제, 이거는 당나라 때 이게 다시 소식으로 얼마나 그 애가 못난 아버지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았어야 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앨리스,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스님이 기도해 줄게. 택시를 타고 가라고 손에 쥐어준 얼마 되지 않은 돈을 한사코 거절하고 앨리스는 기다렸다가 집을 향한 버스 위에 올라탔다. 떠나는 버스 안에서의 앨리스의 모습을 보면서 인연이라는 생각과 가슴 한 구석에서 밀려오는 애잔한 마음과 과거 일들이 눈가에 고인 눈물과 함께 나도 모르게 뒤범벅이 되었다. 그러니까 1400년 전에 이 얘기와 오늘의 앨리스가 겹치면서 해민 스님이 느낀 지금 감정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독자를 위해서 쓴 글인데, 스님들이 그런 대개 글 안에 있는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독자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이 글만큼은 어떤 가르침을 일부러 불어넣으면서 마음으로 싣고 싶지 않다. 굳이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무수한 인연의 실타래를 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과정 자체가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가르침 아닐까 해서다. 이렇게 쓰고 밑에는 2011년 1월 월간 불간 잡지에 기재될 내용이라 그랬는데, 이게 다 그냥 스님이 쓴 걸 그냥 그대로 베껴온 건데요. 제가 집이 시골에 있는 바람에 학교 도서관에 들릴 수가 없어서 과연 2011년 1월 달에 월간 잡지에 이 글이 실렸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실린다면 스님이 인터넷까지 냈으니까 맞겠죠. 어쨌든 이런 걸 전제로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예비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뭘 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불을 좀 끄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파스칼만큼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티유 리카르인데, 마티유 리카르는 분자 생물학으로서 그 마티유 리카르가 리더로 있던 그 그룹이 그 노벨상까지 받은 그룹으로서 과학을 했던 과학자가 기본 바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를 한 사람으로서 제가 글을 읽어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의 말을 한번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책이 있는데요. 승려와 철학자와 나를 넘다. 이거는 어떤 책이냐면은 마티유 리카르가 그 촉망받는 분자 생물학자로서 그 기대를 한 몸에 모으겠다고 어느 날 출가를 한다니까, 아버지가 그 철학 교수인데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소문에 의하면 20년 동안 말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책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소문에는 20년 동안 말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20년 뒤에 만나서 대담을 하는 겁니다. 너 왜 불교가 어떤 건지 아버지가 묻고, 아버지는 철학자니까 역사라든지 철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아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건데, 그 중에서 아버지 무림에 대해서 그 마티유 리카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소개시킬 건데, 근데 문제는 마티유 리카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차디 맹탄이라는 재밌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구글에, 여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구글에 구글은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아니 21세기 초만 하더라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최고로 많이 버는 회사로 알려졌는데, 그때 그 돈을 벌게 된 것이 검색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검색창을 개발한 사람이 여기에 차드 맹탄입니다. 이 차드 맹탄이 그 구글의 검색창을 개발했지만
아마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일하는 건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데 이것도 얼마만큼 초조한지는 또 제 친구의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첨단 기업에 잘 나가는 해서 월급 많이 받고 높은 사람이 있는 것은 정말 들어보면 사는 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까지 다 하면은 제가 24번 만에 이 강의를 못 끝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렇게 스트레스 많다는 걸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잠도 못 자는 상태에서 차드 맹탄이 어떤 티베트 성녀를 만나서 좌선을 배우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그 다음에 기쁨에 접속하라. 이건데, 이거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냥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는 명상이 그냥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명상의 효과 때문에 애플 직원들한테 그 명상하도록 권유했지만은 그렇게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았는데 차드 맹탄이 끌었는데 차드 맹탄이 쓴 책 너희 내면을 검색하라는 머릿말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킬 겁니다. 차드 맹탄이 소개하는 서문의 내용은 마티유 리카르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행복을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겠죠. 사랑을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가깝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뇌사진을 찍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의 뇌사진을 찍으면 그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뇌 사진을 판독해 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마티유 리카르가. 머리가 편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요가라든지 힌두 신비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율신경을 통제를 해서 어떤 사람은 위장의 흡수 기능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독약을 먹어도 흡수 안 하니까 안 죽겠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 자율신경을 통제하는 것은 그 차드 맹탄에 의하면은 확인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장이나 이렇게 내장 기관을 우리가 통제 못 하잖아요. 근데 통제 선을 깊이 한 사람은 그 통제 가능하다거든요. 그다음에 메타볼리즘도 통제 가능해요. 우리는 호흡을 1분에 하나 쉬기는 정말 어렵고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10초에 한 번 정도 들이쉬고 내쉬면은 깊은 숨을 쉰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요기들은 땅속에 묻혀서 40일 동안 땅속에서 먹지도 않고 관에 묻혀가지고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그 메타볼리즘 늦추는 실험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율신경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이 드러나는 극히 짧은 순간 표정을 탐지하는 도 세계 제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선성들을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흘려듣거든요. 근데 벽암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중국의 원어 스님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첫머리 이렇게 나와요. 선성들은 그냥 약간의 어떤 기미만 보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는 아주 쉽대요. 그냥 안 돼요. 그냥 여기 딱 보다가 제가 여기 앉은 사람 얼굴 표정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뭔지를 내가 알듯이 그냥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담 너머 뿔이 보이면 그게 손주 아는 거지 그게 꼭 소를 봐야 아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먼 산에 연기가 나면 불난 줄 알듯이 그 스님들은 그냥 척 보면 안다 했을 때 저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냥 그런 말이 있나 보다 했는데 차드 맹탄이 이 마티유 리카르를 통해서 이제 검증해 본 결과 정말 선성들은 그렇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믿게 됐는데 그게 과학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드러난 짧은 순간 마티유 리카르는 딱 알아내는 거예요. 내 얼굴만 보면 내가 무슨 속에 생각하는지 안다는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마티유 리카르인데, 그러니까 수행이 깊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승려 철학자라는 책의 86페이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티베트 역사에서 수백 건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윤회에 대한 개인적으로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직접적인 증언들을 몇 차례 들었고,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들었고, 또 제가 직접 목회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사례를 하나 들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윤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직접 목격한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15년 동안 곁에서 모셨던 스승 키엔체 림포체의 환생 얘기입니다. 이 마티유 리카리의 첫 번째 스승은 칸큐르 림포체라 그래가지고 정말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모셨다가 그분이 이제 열반한 다음에 두 번째 스승이 키엔체 림포체인데 그 환생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환생한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찾았어요. 키엔체 림포체 그 환생된 그 림포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설명드리려면 전생의 고승이 지금 태어나면 그걸 림포체라 부릅니다. 지금 여기서 수행을 해가지고 아무리 고승이 되더라도 림포체라 부르지 않고 반드시 전생에 고승했던 사람이 환생했을 때 그걸 림포체라 부르는데 이제 키엔체 림포체의 환생인 2살 된 아이가 발견했어요. 자신이 불교 의식을 주관하겠다고 말했다. 키엔체 림포체 손자들, 그 다 2살보다는 많겠죠. 그리고 그가 한두 번밖에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름을 또렷하게 2살 된 아이가 쫙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키엔체 림포체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아는 거죠. 그 제자였던 내 친구 류기가 축복을 내렸습니다. 마티유 리카리의 친구니까 나이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40쯤 된 사람한테 어린애가 축복을 내리면서 더 놀라운 일은 아이가 부근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축복해서 좀 한승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예요. 마티유 리카리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러자 아이는 아니야 라고 대답하면서 손가락으로 그 작은 무리 안에 누군가를 가리켰습니다. 마침내 승려가 옛날 하인이었던 부탄인 가까이 도달하자 아이는 맞아 그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자 앉은 채 그 노인을 가까이 해서 축복을 주었는데 노인 이름도 알고 뭐 노인이 잘 아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마티유 리카리가 내가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야. 아버지가 철학자니까 윤회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거 경험했습니다. 내가 들은 것도 많지만 이거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아버지 나 안 믿으시겠어요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대답하는 거 이건 또 딴 거죠. 좋다. 그것이 불교의 형이사학적 일부를 이룬다고 치자. 합리주의적 사고를 특징 짓는 것은 직접 그 실험의 실행을 지켜보지 않고 심지어 스스로 그 실험을 이끌 수도 없으면서 언제나 가능한 그 재현을 수락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증명이 전달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말한 체험은 그 직접 체험한 사람이 설득에게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적어도 과학적인, 아버지는 이제 철학자니까 과학적인 사실을 믿으니까 그런 것을 내 앞에서 재현하지 않으면 난 못 믿겠고, 그 너만 믿을 수 있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게 과학과, 과학 아닌 것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죠.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사건들은 신비체험과 전혀 관계되지 않으며 제가 인용하는 증언에는 형이사학적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신비적인 증언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니까 잠시 본론을 따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의학적 유물론이라는 것을 통하여 종종 이와 같은 증언의 신비성을 깎아내리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히스테리 환자이며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유전적인 심장이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 가는 도중에 간질 발작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그 신비한 체험을 깎아내리는 거라 그러는데, 적어도 마티유 리카르 자신이 경험한 바로 의하면 뇌의 특정 부분이 흥분되어 기능장애가 일어나면 환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뭐 마티유 리카르 본인이 분자생물학자니까 이런 거 잘 알죠. 그러나 정신적으로 완벽히 건강한 수많은 명상가들의 체험을 이러한 범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아이에 관계된 이 얘기에 있어서 아버지께 저나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신비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티우 리카리가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이 책의 280페이지 나오는 책에서 라사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이 라사로 가는 길은 이 페이지 뒤에 제가 소개하지만 뭐 페이지 전번에 미리 소개하죠. 이거는 불란서에 알렉산드라 데이비드 닐이라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티베트를 여행을 하고 라사로 가는 길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보고 들은 내용을 썼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신비로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드라 데이비드 닐은 그 책을 쓴 다음에 유명해진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알렉산드라 데이비드 닐 사진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그 남편이 또 재밌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읽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이 알렉산드라 데이비드의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더불어 사는 것이 즐겁긴 하지만 나는 티베트에 가서 그걸 풍물을 기행을 하고 레포트하는 것이 일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재밌으니까 나를 티베트로 보내다오 그래요. 그 남편이 보내줘요. 더 신기한 거는 그 남편도 신기한 사람이 돼가지고 돈은 많은 사람인데 그 자기 아내가 결혼해서 몇 달 만에 헤어진 아내가 티베트에서 생활하고 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돈을 대줘요. 다시는 만난 적 없어요. 그 다 돈 대주거든요. 그 라사라고 가는 길에 나오는 이 얘기를 이 마티우 리카리가 옮겨 쓴 거를 여기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 저 생략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누가 쓴 글이냐면은 알렉산더 데이비드 닐이 쓴 글을 마티우 리카리가 인용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말 안 하고 나는 뚱모술의 대가들, 뚱모라는 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티베트 요가를 뚱모라 그래요. 그러니까 티베트의 수행법을 뚱모라 그러는데 대가들이 겨울이 혹하니 무섭도록 몰아쳐 으르렁거리는데도 밤마다 완전히 벗은 채 눈 위에 앉아 부동자세로 명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알렉산더 데이비드 닐이 한 겨울인데도 젊은이들은 호수나 강가로 나가 옷을 전부 벗고 맨사리 위에 얼음물에 적신 모포를 올려서 그대로 말렸다. 모포가 마르면 곧 다른 모포를 올렸다. 물에 담갔다가 꺼내자마자 얼어서 빳빳해진 모포는 레키양 후보의 어깨 위에서 마치 지글거리는 프라이팬 위에 올려진 것처럼 김이 났다. 나 역시도 겨울철 5달 동안 3,900m의 고도에서 면으로 된 얇은 초심자용 옷을 걸쳤다. 이건 뭐냐면은 이거 읽어봐도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많이 읽어보지 않았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를 텐데 이 티베트의 그 수행성들은 우리가 뭐 수행하다 보면은 경쟁을 하잖아요. 누가 더 수행이 깊은지. 그러니까 무술하는 사람들은 무술 시합도 하고 그래서 이 티베트의 뚱무 수행자들은 누가 더 수행이 깊은지 수행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겨울에 3,900m 되는 이 곳에 추위가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여기 경험했는데 어떻게 경험했냐면은 이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슬리핑백 들어가서는 잠이 안 와요. 거기에다가 물론 내복도 다 입고 겨울옷을 입은 다음에 그 슬리핑백 속에서 입는 그 보조 슬리핑백을 쓰고 그것을 다시 두꺼운 슬리핑백에서 들어가야 겨우 잠이 올 정도로 그렇게 추워요. 그런데 그런 추위 속에서 이건 조금 전에 말한 건 제 경험이고요. 그런 추위 속에서 겨울에 이 뚱무 수행자들은 빨가벗고 그 냇가에다가 물을 가사를 담그면 꺼내자마자 온대요. 얼은 것을 이렇게 적세요. 저기 몸에 걸쳐요. 그러면은 수행을 하면은 몸에서 열이 올라서 가사를 말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록, 여기 있잖아요. 물에 담갔다가 꺼내자마자 얼어서 빳빳하게 모포는 레키양 후보의 어깨에서 마치 지글거리는 후라이팬에 올려진 것처럼 김이 났다. 바로 그냥 몸에서는 열로 해서 뜨겁게 해서 다 말려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안 썼지만, 여기는 안 써졌기 때문에 안 썼지만 제가 아는 걸로서는 40분 만에
완전히 그냥 바짝 마른 정도로 열이 난다 그래요. 우리는 보통 사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이 아버지한테 그 신비하다는 게 그렇게 그냥 이상한 것만 아니다는 거를 마티유 리카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글을 읽고 그 알렉산더 데이비드 닐이 쓴 글을 읽고 그걸 조사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그게 허버트 벤슨이에요. 허버트 벤슨은 히말라야에 응고 중인 티베트 공동체 암자에서 이 훈련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티유 리카르가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는 수도자들이 1도밖에 안 되는 기온에서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의 목표를 올리는 것을 필름에 담기도 했죠. 이 요가 수행자들의 몸은 얼어붙기는커녕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직접 그 이제 아까 데이비드 닐을 보려면 라사로 가는 길이라는 우리나라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이게 알렉산더 데이비드 닐이에요. 아주 하여튼 남편도 잘 만났어요. 그 다 남편이 결혼한 지 한 몇 달밖에 안 되는데 돈도 다 대주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티베트에 기행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허버트 벤슨이 이 알렉산더 데이비드 닐의 책에 감명을 받고서 야 이건 정말 이런 게 있다면 내가 연구해봐야겠다 하고서 이 사람이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요즘은 제가 2009년 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장영 명예교수로 알고 있는데 장영혁 교수가 쓴 책을 통해서 봤더니 2009년 통계로는 대개 미국에 있는 그 심리학과 그 의학 잡지의 40%가 명상에 관한 논문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허버트 벤슨입니다. 그 전까지는 1993년 이 사람이 뭔가 연구하기 전까지는 미국 심리학회든지 그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선이라든가 명상에 관한 얘기 나면 아예 그냥 연구비도 잘라버리고 그 논문도 실리지 못하게 했는데 그걸 뒤집어 본 사람이 이 허버트 벤슨인데 이 사람이 그 쓴 책에 허버트 벤슨 책에 과학 명상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있고 또 한 책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나를 깨라 그래야 산다 이런 책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 책의 36페이지에 이제 마음은 몸 밖의 물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우리는 보통 물질인 두뇌에서 의식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뇌각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이제 설사 그렇게 마음이 물질인 두뇌에서 나왔다 치더라도 일단 마음이라는 것이 창발된 이상 그 마음은 역으로 하향인 거라서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티벳의 불교도들은 명상 중에 열을 발생시켜 눈을 녹인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쓴 건데 자기가 연구한 자료를 이 책에서 씁니다. 그 뚱모 수행자들의 그 체온을 측정했더니 여러 명을 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깨라 그래야 산다는 데도 나오는데 뭐 사람이 많으니까 뭐 어떤 사람이라고 꼭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이 사람은 발가락 온도가 화씨 13도, 그러니까 섭씨 7도 이상 정상 보통 사람보다 온도가 높이 올라가고요. 이 사람은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체온을 다 쟀습니다. 올렸더니 아까처럼 그 뛰어난 고승을 못 만났던 거죠. 알렉산더 데이비드 닐은 고승을 만났으니까 그 얼음물에 적신 가사를 그냥 말릴 정도의 사람들을 봤는데 이 허버트 벤슨은 그런 사람 못 만나고 그냥 평범한 티베트 승려들을 만났더니 이렇게 온도가 오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허버트 벤슨은 이런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여긴 생략하죠, 이제. 이런 여기 정상 체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영어로 run high라 그래가지고 이런 체험들은 가끔을 그 마라토너들도 하는데 마라토너들이 뛰다가 기진맥진해서 이제 쓰러질 지경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몸속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황홀경과 더불어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기운이 나서 계속 뛴다 그러는데 그게 정상체험입니다. 그런 과거에는 정상체험과 같은 복잡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브레이크아웃과 관련이 있는 과학적 연구에 힘입어 정상체험의 신비를 밝힐 수 있는 과거 시대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뇌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뇌과학자들과는 나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마음이란 뇌의 기능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그 어떤 신비한 것으로 결론 지을 것이다. 이건 허버트 벤슨의 자기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마음이 최소한도 뇌의 생화학적, 생리학적 작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데 다소의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두뇌의 힘만으로 마음을 설명하는 것은 찬성 못하겠고 마음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임사체험은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임사체험도 어떤 건지 좀 검토해 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잠깐 10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